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한 것인데요. 워낙 찬반이 엇갈리고 현재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오늘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일지 의료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2일 낮 12시까지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결국 파업이 결행이 됐습니다. 의료 공백은 없을지, 어떻게 하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의사회 김영일 회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2회째 출연이시고요.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의 공연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남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남인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의사협회에서 14일 오전 8시부터 15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참호 범위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남인균 위원장은 영상에서 이 삭발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의대생들도 같이 파업에 동참하는 건가요? 파업에 동참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은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전문가와의 소통이 부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오늘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양한 주제에서 문제점이 분명 존재하며 앞으로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과 4학년 학생 저를 포함한 3인이 삭발을 감행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목 집중을 통해서 학생들 간 접하는 정보의 차이나 위기의식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을 전임했었고 옆에 계신 회장님이나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빡빡한 커리큘럼 속에서 당장 자신이 일할 필드에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바가 있어 삭발까지 감행을 한 것입니다. 예, 결연한 의지가 읽혀지는데 김 원장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의료 공백이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제 의협에서는 사실 파업이라기보다는 뭐 휴진이나 이런 표현을 더 선호를 하실 텐데 어떻을까요? 예, 먼저 저도 대전시에서 외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저희가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 분만실, 그리고 입원실 등 필수 중증 의료는 유지하기로 했고요. 예. 환자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1차 의료 응급 상담 체계를 만들어서 의사회에서 그 상담 전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한 10여 통 받았습니다. 예. 예,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공연아 대표님은 지역에서 시민활동도 하시고 또 의료 소비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번 이 행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와 병원에서는 진료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50명대 이상으로 기록한 가운데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료 공백이 정말 없다면 파업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진료 공백이 생기면 국가 위기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금 증폭된 것은 천천히 손봐야 할 부분을 갑자기 이제 손보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특히 정부가 의사 인력을 공공재라고 표현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말 공공재라면 진작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인력을 지금 인력이 속된 말로 갈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공공재라면 점검을 계속해서 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터지니까 급진적인 대책을 내놓으니까 갈등이 격화된 것이죠.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이 충분하게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공공재라면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급작스러운 입장을 내놓으니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네, 가운데서 지켜보는 우리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숙 비원장님,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은 지난주에 밝혀주셨는데 일주일간 흘러온 정황이라든가 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익혀지는지요? 정부가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의료 취약지라든가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 4,000명을 한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지난주 7일 날 전공의 파업에 이어서 14일 날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최저 수준이고요. 지역 의료 불균형도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도 중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생기면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뇌질환이나 응급질환에 대한 사망률은 강원도 영월이 서울 동남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는 2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의사협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파업도 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소통을 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가 나서서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대화의 노력들이 없이 가장 마지막 수단인 파업과 그리고 집단 행동으로 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대단히 피하기 어려워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래도 12일까지 그 전부터 있었던 논의가 12일까지 시한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휴진을 했다. 이 말씀은 어떨까요? 지난 7일 날 했던 전공의 파업에서는 전국이 16,000명, 10,000명 정도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전공의협의회가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는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인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 있는 전공의들도 모두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이라든가 진료 교수들이 그 진료를 메웠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190개 병원 73,000명의 조합원들이 있는데 당일 수술 일정을 다 축소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을 해서 그 피해가 모두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일 날 했던 의사협회 파업에는 국민의 비난이 굉장히 쏟아졌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하고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사실 네네. 파업에 대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대에 따라서 이렇게 게시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의료법 제59조를 보면요. 그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지도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휴진 신고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휴진 신고서를 받아서 그 예를 들어 10%, 20%, 30%가 병원문을 휴진을 한다 하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이 따르는데 저희 의사회 입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나 그 국회, 여당, 야당에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복지부 장관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죄송스럽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돼서 다시 한번 숭고스럽지만 저희의 뜻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업 이외에는 이 결연한 의지를 밝힐 방법이 그동안에 몇 차례 소통의 과정은 있었지만 너무 불충분하게 여기까지 왔다, 송구하다는 점을 밝혀주셨고요. 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도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3,058명입니다. 정부의 발표는 2022년도부터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4,00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 중에 300명은 10년간 지역 의사로 복무하도록 하고요. 이와 별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등 이 필수 분야 의료를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인데 얼핏 들으면 정부의 이 제시 방안이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 의사협회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회장님, 파업까지 하면서 국민들께 어필하고 또 정부에 요구하는 그 필수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문가 단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자는 거고요. 첫 번째로 보건의료 발전 계획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의대 확대에 대한 상의. 두 번째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여기에 드는 재원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중증 외상, 난치성 암 환자들이 그 급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그 암 환자 치료가 중요하지 한방 처방 급여와 같은 시범 사업 한 1,500에서 3,000억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일단은 보류하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재논의.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가을에 팬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안전, 의료진의 안전,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지원과 투자 이런 5가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5가지 다 의협에서 제시하는 주장인데 국민들로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은 안 된다. 나머지 3가지는 거기에 조금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구성은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시고. 그건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그 8월 1일자 그에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희의 아까 얘기한 5가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정한 틀에서 세밀하게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료는 공공재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의협 입장에서는 좀 분노가 일고 그리고 이런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좀 성심성의껏 진정성으로 좀 우리는 같이 소통을 하자는 지금 현재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틀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공공재라는 표현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일단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아직 결성이 안 된 것이고요. 공공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의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 공공재냐 뭐 사적재냐에 따라서 소통이 다르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협회 주장에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대화를 할 자리가 없었다. 정부나 국회나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정부에 구성하자고 제안한 건 의사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제안을 받고 복지부가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8월 12일 날도 발표를 했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동일한 주장은 아까 의사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이런 것들을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걷어찬 것은 자,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제로 반드시 의사 정원 확대가 없는 상태에서 발전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하신 건가요? 저희 의협의 입장은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보기에는 의사 정원 확대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조건이 아니신지요? 네. 일단은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의사 수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런 의사의 재배치나 이런 거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서 정 부족하거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예를 들면 협상이라는 거는 A가 B가 할 때 A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와서 하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희 의협 입장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 반대가 전제 조건이 돼야 협의체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제 주장하고 조건에서 양측의 입장이 너무 갈리는 것 예, 같아요. 예. 의제로 설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 강경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고 하는 것이죠. 전제를 딱 깔고 국민들이 60%가 의사증원 확대에 찬성하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의사증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지부가 제안하는 어떤 협의체에도 함께 응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스스로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걷어차는 격이고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협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정부나 국회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부족했고 직역이기주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의사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독점적인 직역이기 때문에 이런 직역의 우월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전 겁박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의료는 공공재가 맞습니다. 이것은 뭐 공공재다 아니다라는 가치 논란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의료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14,000명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의 75%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지만 25%는 민간의료기관 일정 정도 병실을 배정을 해서 환자 치료에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했지만 중증 환자는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시설과 장비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감염내과 의사도 없고요. 그래서 국립대병원이라든가 사립대병원들이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실을 내주면서 공공성 있게 이 국민적인 이런 재난에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들이 의료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공공재라는 인식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공 대표님 어떠세요? 이 의료가 공공재라 양쪽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 개념 정의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강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뭐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것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전 국민에게 이제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 학생이 가치를 지닌 공공성을 지닌 가치제다. 조금 용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입장 차이가 갈라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번 주 토론 내용 중에 공공재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지난 10일 김원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가 등장해서 의대생들의 공분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공공재란 정의가 상품의 소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지 않으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경합성, 비배절성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의료 행태는 이와 굉장히 다르며 경제 시스템상 공공재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초등 필수교육, 국방, 치안 등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의대만 똑 떼놓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교나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 필수교육과 국방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입장에서는 6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고 나서 이제 와서 정부에서 새로운 공공의대를 신설해서 장학금을 주고 정책적 양성을 하겠다고 하니 공공재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소속 인원까지 경제 시스템상의 성질을 바꾸어버리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명제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쟁점이 바로 아까 화면에서도 이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OECD 평균 1000명당 3.4명인데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포함해서 2.3명이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우리 의료진의 입장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배치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다고요. 박 부위원장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의료계 내부 입장이 굉장히 갈리는데요. 의사협회는 의사수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수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배치의 문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에서 오는 문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협회에서는 의사수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협회요? 네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병원 현장에 의료기관에 의사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의사수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병원협회 회장님은 정부가 발표한 1년에 400명씩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씩 증원해서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게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네. 전체 공식적 입장으로 나와 있나요? 공식적 입장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간호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간호협회는 의사들과 함께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보통 병원 현장의 60% 이상가 간호사 인력들인데요. 실제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간호 인력 부족을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호협회는 의사수 증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고 환자 안전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사자만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장학금으로 의사만 교육시키고 양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사 불균형도 심각하지만 간호 인력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도 지역 간호사제를 도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호협회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고 우리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도 국민과 함께 의사수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공공과 민간이라는 개념은 제가 의대 6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군대까지 와서 국가에서 돈 하나도 안 내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고생해서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부모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통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의사가 한 13,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2,700명 정도, 27,000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따져보니까 OECD 1000명당 3.1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부랴부랴 치과의사 포함된 거 아닙니다. 제가 2020년 그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이거 수로 이렇게 이런 그 정부에서 2.4, 2.5 이게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자, 원장님 예. 잠깐만요. 예. 한의사가 27,000명 정도가 됩니까? 예. 이 양약보다 훨씬 2배 정도 많습니까? 아니야, 27,000명. 그 의사가 이제 13만 5천 명 정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합쳤을 때 이쪽은 3점이 넘는다 그랬고 우리 정부 발표나 우리 의대 정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2.3명인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아마 회장님이 의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OECD 공식 통계하고 다릅니다. OECD 공식 통계는 OECD 보고서에 보면 2019년 의사 인력 같은 경우 OECD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는 3.4명인데 우리는 한의사 포함해서 2.3명으로 실제적으로 OECD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김 회장님 않습니다. 통계가 차이가 많이 그래서 나요. 2016인가 17년도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 자꾸 지난번에는 OECD가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사 수가 다른 나라는 과대축이 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니 오늘은 통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 대단히 저번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금방 얘기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그때는 그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와서 국민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인턴 쌤이 13만 5천 번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의사한테 물어봐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27,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5,100만 인구로 나누니까 3.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적인 그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나. 이건 이제 2020년 제가 통계낸 겁니다. OECD에서 낸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 말이 거짓말이면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김 회장님 계산으로는 그렇죠. 예. 아직 1000명당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3명이 넘는 걸로 계산이 돼서. 예. 자, 우리 학생은 어떻습니까? 일단 OECD 그 1000명당 의사 숫자에 대한 그 통계는 잠깐 미뤄두고요. 먼저 좀 보건의료 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의료 수준 향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 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한 국가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의료의 접근도, 질,
가격 등을 포함하여 따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들 중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접근도 면에서는 예방 접종률, 건강 검진률 등이 예시가 되겠고요. 의료의 질적 차원에서는 5대 암종 생존율, 중증 뇌혈관 질환의 치료율, 가격 차원에서는 1인당 진료비, GDP 중 경상의료비 분율 등 모든 통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가히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은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나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항목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로 봤을 때 OECD 중에서도 종합적으로 상당히 1위권이고 상위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이 갈리는 게 그렇다면 대한병원협회장님과 또 간호사협회원들은 왜 의사증언을 찬성할까? 우리 나 위원장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비스가 좋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병원협회, 간호사협회에서도 굳이 이 상태로 잘하면 될 것이지 의사 정원을 확대 찬성 안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나 위원장님 말씀에. 의료 접근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접근도가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높습니다. 경증에 대해서는 높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건 지역으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중증 질환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계로 보면 응급의료 취약지가 지자체의 40%가 응급의료 취약지고 분만 취약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나 이런 것은 동네 의원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료 접근도가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증이나 환자의 생명과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지역에 특히 시골에 사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구 1000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망비입니다. 이게 인구 1000명당 평균이 50.8%인데 실제적으로 충북이나 이런 데는 의료 취약지들이 많기 때문에 58.5%고요. 제천이나 당양 이런 데들은 서울의 강남에 살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환자가 제천이나 단양의 응급의료 취약지라든가 의료 취약지에 사시기 때문에 3배 이상 사망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도 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간호사인데요. 병원에 가면 전공의가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병원에 가면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PA라고 하는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의사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전공의가 부족해서 해야 될 업무를 불법 의료를 합니다. 어떤 거를 하냐면 수술 부위 봉합도 하고요. 의사의 아이디로 처방도 냅니다. 처치도 하고 수술 동의서도 받고 사실은 이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의료사고가 사실은 납니다. 현실이지만 의료법 위반인 거죠?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국사립대병원 전국에 이런 그 PA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가 현재 10,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나 간호협회가 의사인력 증원에 동의하는 것은 이런 현장의 불법 의료를 없애야 되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고요. 이 PA로 대변되는 실제 레지던트 하시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먼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아주 단순한 예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산부인과 의사가 가만히 멈춰주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분만하는 의사는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사들의 그 재배치, 물론 이제 PA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오도 문제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병상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렇게 불법은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상 수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OECD 4위입니다. 아마 그 통계 일부만 보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결국 그리고 미충족 의료율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코 저희 나라 사망률이 낮은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의원
증서를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다른 협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치료 가능 사망률을 가지고 좀 의료 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통계치만 가지고 단순히 종종 의료 간의 의료 불균형을 주장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 시가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조기 사망으로 정의되며 애초에 국가 내 지역 간의 비교를 위함이 아니라 OECD에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하여 상정한 통계 시기입니다. 따라서 산정 시 의학적 지식이나 대입이나 의료 서비스 자체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경우만을 사례로 보는 것 이외에는 지역 간의 차이에 따라 산정의 차별화를 두지 않는 통계 수치입니다. 구체적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와 충북 음성의 수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통계 자료가 있었으니까 맞습니까? 이는 기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나이,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정말 무의미한 수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수치만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본질을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있는 통계치로 다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사 수의 증가와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부에서 제시한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한 통계와 지역 불균형 사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면 바로 이 말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통계의 1, 2위가 각각 쿠바와 그리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역 편차가 과연 없거나 적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쿠바는 현재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대다수의 배출 의사가 자국 미국으로 건너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의 의료 대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만 특정 지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 세 분은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로서 의료 전문 영역이신데 우리 공연하 대표님 일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를 그래도 증원하는 것이 재배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라서 소비자로서는 어떤 것이 현재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나요? 일단 저 개인의 입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봤을 때 예. 일단 존재하는 자격 미달 의사들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양적 증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저희가 보는 뉴스에는 그렇게 간호사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곳에서 다뤘던 논의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의사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의료 행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불법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잘 시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껏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이들을 쳐내고 이런 선량한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의료인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입학 정원 증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OECD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의료 가격,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했는데 그 저렴한 이유도 단순한 수치로 볼 수 없는 게 민영화라든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개개인의 의사에게 이런 수가를 정하도록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국가 정책 방면에서는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의대 증원을 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의사의 수준 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일단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 해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는 건데 단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지역 의사가 300명 그리고 이제 중증 외상이라든가 감염내과라든가 이런 필수 의료에 한 50명 그리고 이제 의과학자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의과학자 50명에서 400명을 늘린다는 건데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0개입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 의사를 어느 대학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의사협회하고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논의를 좀 해서 배치나 이런 것들 수준을 결정을 하겠지만 한 의과대학으로 보면 10명 정도 한 해에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업한 전공의들이 수련한 수련병원 250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늘어난 인력 400명은 그 수련병원에 1.5명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 학생을 10명을 늘리고 수련할 수 있는 실습 학생들을 10명 늘린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질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수련하면 일위 의사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의사 증원을 하는 이 의대 정원을 배정 시에 대학 교육이라든가 수련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의대 교수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양질의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부를 심사해서 이런 개선 방안들을 함께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는 거고 지금 늘려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가 의사협회가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는 이것을 교육의 질 담보라든가 수련 과정의 그 개선이라든가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협의체 구성에 의사협회가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의 질 떨어질 걱정 없다. 예, 일단 아까 그 우리 공연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문가 평가 제도가 있고 면허관리 기구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안 줍니다. 일종의 의사협회 회비 안 내도 회원 가입 안 해도 다 의사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틀려서 그래서 정부가 뭐 의사의 힘이 너무 세진다고 하는데 저희도 피어 리뷰,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 잡아가야 됩니다. 의사 못하게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논의는 좋은데 자기들이 정하는 틀에서 와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라는데 왜냐 서남대 의대 보십시오. 서남대 의대 왜 폐교됐는지 압니까? 거기 학생들 병원이 없습니다. 학교 의대는 6년인데 1, 2년 예과 때만 학교 수업하고 나머지는 실습도 다니고 해부학 실습부터 뭐 조직화 실습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잠도 못 잡니다 학생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 교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무조건 400명? 그러면 40명입니다. 충북대 의대가 49명이거든요. 그럼 40명씩 10개대가 생기는 건데 그걸 과연 우리나라에서 뒷받침이 될까요? 제 얘기는 만약에 그런 시설이나 자원이나 교수를 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가서 대화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인원 400명 딱 맞춰놓고 그 밑에 따다다닥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도표에서도 보시지만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2035년 되면 4.3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수 문제로 자꾸만 호도하지 마시고 진전성이 있으면 오셔서 대화로 합시다. 저희도 진짜 환자 버리고 나가는 거 싫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지역 간에 따라서 또 인기과 비인기과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 근본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이고 곰돌이 배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 보자.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속 의사의 전공은 소아외과.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을 가진 어린이를 수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소아외과 전문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단 48명뿐입니다. 10년 전 부산에 내려온 남소연 교수는 그 48명 중 한 명입니다. 일은 더 고되고 출생률이 떨어져 돈은 안 되는 일. 이걸 하려는 의사도 없고 그 의사를 고용하려는 병원도 별로 없습니다. 선천성 기형아 수술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논리로 운영되는 이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해줄 수는 없거든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의료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핵심적인 것이 공공의대 설립하고 지역 의사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박 부위원장님이 핵심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적인 곳에 근무하게 하겠다는 건데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한 필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료과는 뭐 역학조사관을 배출한다든가 감염내과, 코로나19에서 감염내과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런 의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양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정원도 사실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존에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사 정원이 한 명도 확대되지 않는데 이것도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20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다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건데 저희들은 오히려 49명은 너무 작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한 명씩 배치를 해도 이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수백 명 이상씩 해서 늘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입니다. 김 원장님도 실제 외과 의사신데 중증외상이나 소아외과 같은 특수 중증 분야가 지금 절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감염 전문의는 한 277명, 300명 되고 소아외과 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와서 35명. 그다음에 외상센터가 한 9곳 되는데 한 곳에 20명, 한가 180명, 역학조사가 77명입니다. 특수 전문 의사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왜일까요? 열악한 환경과 어떤 경제적, 사회 이런 여러 가지가 통합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소아외과 필요한 건 의사와 병원이 중환자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아까 공공병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립대학, 충남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도 국립병원입니다. 그러면 국립병원을 지역에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그 2018년 27곳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하는 국립대학병원은 그거를 이제 거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 40배 되는 공공의료 그 침대 베드 수가 6만 4천 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코로나도 막을 수 있고 코로나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일반 환자인데 우리나라 의료를 가만히 1970년대 보면 민간병원, 사립병원들이 굉장히 키워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발전시킨 것을 이제 국립병원이 있으니까 국립병원은 그냥 공공의료 하고 그리고 아까 의사 한 명 키우는데 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보고 공공재라고 해놓고 공공의료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 치료나 환자 예방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예방하고 감염병 관리해야 되는데 환자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것을 잘 이용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의사수 논의해도 늦지 않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 1위입니다. 의료 수준은. 잘 들었습니다. 공 대표님이 보시기에 특수, 중증 외과 보고 들은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최근 코로나 사태만 봐도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현직자분께서 제가 아는 분께서는 12시에 퇴근하고 4시에 출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년 전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71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54명이 서울에 있고 세종시와 경북은 1명도 없고 전남에 1명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과학 분야의 그 의사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이제 국립대를 거점으로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국립대도 결국은 대도시, 거점 도시에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특수 분야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공의대를 나온 인력들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안 중에 하나가 국립대를 이용해라. 근데 지금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점을 좀 강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공공의료 확대 강화에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과 반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가 OECD가 공공의료 평균이 73%입니다. 영국은 100%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은 공공의료가 80, 90, 100%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10%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 OECD 꼴찌거든요.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과 거기에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그 노동자들의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을 갈아 넣어서 코로나19를 가까스로 현재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을에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료진들이 너무 소진돼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다시 왔을 때 도저히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들, 그걸 소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진들의 소진이 엄청나게 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지방의료원들과 공공병원들이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병원들이 평소에는 적자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돈 잡아먹는 하마
이렇게 굉장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정말 공공의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공공병을 늘려라고 하는 여론은 80%가 넘습니다. 위기 때 더 필요한 빛난다. 그렇죠. 그리고 국립대병원을 가지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면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야 국립대병원 11개 있는 국립대병원에 배치될 뿐이지 오히려 공공적인 의사로 더 많이 길러서 공공의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의대가 없는 권역별로 지금 폐교된 서남대 의대는 현재 남원의료원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폐교된 서남대 의료를 활용해서 남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더 많이 지어서 공공적인 배치로 할 수 있는 의사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저는 감염내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19에서 감염내과 의사가 우리나라 277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원으로 67개 공공병원이 지정됐는데 그중에 35개가 지방의료원이거든요. 35개 지방의료원에 감염내과 의사가 대다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바로 늘려야 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이 중증 필수 분야를 자원을 학예에서 키워내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또 찬반이 갈립니다. 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단순히 의과대학을 증원하면 특수 분야라는 것이 늘어날까라는 의문에는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본적으로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단순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는 당연히 아니오라는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착안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이 입학 때부터 특수 분야에 배정하고 근무 지역이나 전공을 법으로 제한하자라는 방안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 위헌, 경제 시스템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좀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상황 설정을 해봅시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이국종 교수님의 행보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중증 외상 분야에 종사하고 싶어서 공공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관문 중 하나인 해부학 실습을 하는 도중 피를 보고 쓰러집니다. 5학년 실습 도중 수술방에서 피를 보고 또 한 번 쓰러져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니까 피에 대한 특정 공포증을 진단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찌어찌 의사가 되었는데 막상 중증 외상 필드에 나갔더니 환자를 보기는커녕 치료는커녕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학금을 몰수당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당해야 하나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이처럼 의과대학 학생들은 6년의 교육과정, 4, 5년의 수련과정 중 진로가 자주라 하면 날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적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학 때부터 분야를 설정을 해서 특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느끼는 정책의 문제점들인 것 같습니다. 공 대표님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입학 때 분야를 정하는 게 지금 기존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제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그 분야의 전망이 어떤지 그게 나랑 딱 맞을지 알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야에 그 당시 희망하는 분야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피학과인 학과들이 10년 후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막상 가보니 너무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 분야에 어떤 강제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할 수 있도록 500명의 인원에 대해서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근무 지역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를 생각해봤을 때 지역 내에서 2년씩, 5년씩 순환 근무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개인 의원까지 지역 제한을 할 수 없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기로 했고 입학금이랑 수업료 그리고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학비 문제로 의대 진학을 결심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논점인데 지역 의사제 실효성 역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게 보면 안정적이게 헌신해라고 나쁘게 보면 10년 동안 묶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럴까 봐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고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역의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의료기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좀 배치를 하는 거고 지역의 민간의료 물론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의 침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학할 때부터 전형에서 의대 학비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이런 필수 분야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중증외상센터, 뭐 감염내과 이런 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인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전형에 본인이 동의를 해갖고 국비와 지방비로 국민 세금으로 6년간 그 학비를 다 대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2, 3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국가 장학금으로 키웠으면 국민을 위해서 의료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의무복무기간 10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 10년에는 수련기간이 포함돼 있어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7년은 거의 수련기간이고요. 나머지 3년만 근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의사 하나를 양성했을 때 지역에서 3년만 근무하는 건 굉장히 이것은 소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사제는 전문의 따고 나서 예. 수련기간 제외하고 10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예, 이 수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도 합니다. 찬반을 넘어서서 이 양으로도 많이 갈리고 오히려 사실상 3년이나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주셔가지고. 예, 일단 그 지역 의사제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나 의사 밀도 봐서는 지역 불균형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위원님 말씀처럼 유럽은 좀 사회주의 의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NHS라 해서 다 무료입니다, 거의. 물론 민간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지전제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준세금처럼 국민들이 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8% 제한 없어서 또 건강보험이 올라간다는데 뭐 오버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도표로도 봤지만 의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거를 재배치하거나 어떤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런 근무 여건이나 환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감염내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예, 평상시 감염내과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정책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걸 의사 수로 늘려서 하는 거는 반대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평생을 공공의사 하면 됩니다. 외국처럼. 몽골, 러시아 뭐 이런 그 사회주의 의료처럼 뭐 한 20, 30%는 공공의료하고 나머지는 제가 미국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거 노예인데 그런 민간병원은 민간병원 나름대로 건강보험 제도를 하든 뭐 해서 하지. 그래서 이원화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지금 공공의대 의사수 확충보다는 공공병원이나 공공 역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 그래야지 민간병원들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그 환자를 위해서 치료할 수 있고 지금까지 민간병원의 역할을 그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거고요. 예. 국가에서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 나 위원장님 지역의사제에 대한 평가 어떠신지요? 일단 공공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려서 공공의료의 사전적 정의가 공적 재정으로 제공하는 의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일 의료 보험 시스템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에서 애초에 공공의료,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현재 제가 방금 정정해드린 공공의료의 정의대로 전공의료를 제공할 의사를 이미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에 공공의료에 대한 커리큘럼을 추가하고 1차 의료 과정 강화, 공보의 제도 개선, 퇴직의사 활용 등의 방법을 선행하여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당장 아무런 교수진도 수련 환경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학 및 병원 신설 등은 기존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한 차별이자 근거가 좀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의사제도 잠깐 짚어주시고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0년 의무 복무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수련 기간 5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5년의 사회생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회생활 중에 얼마나 또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가 배출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설령 이제 실력 있는 의사가 배출이 되더라도 그 5년이 지난 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좀 제한을 뒀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자는 얘기까지 나와 있죠. 제가 한마디만 더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련하고 수련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하면 그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수련 기간 제외하고 10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데 그렇다라고 이미 의무복무가 끝난 그 의사에 대해서 강제로 그곳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 의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중적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임금이나 처우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정책들을 함께 정부가 제안하고 바꿔낸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지방의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저희가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던 지방의료원에는 의사 임금 평균이 3억입니다. 그리고 4억 내지 5억을 줘도 필수 의료과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응급의학과에 진료과장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내과에도 없어서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도대체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이 저는 의사협회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각자 강조하는 바를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종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충남대학교가 또 지방 국립 거점 대학이자 대전의 자랑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이 부모님이 날 때부터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칼,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였습니다. 저희도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정책 수립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는 게 저희 큰 아쉬움이고요. 정부는 저희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길,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향한 저희의 외침을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예, 어제 그 복지부 장관님의 담화문을 봤습니다. 좀 협의가 아니라 통보인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얘기를 하지 말고 당장 가을에 올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의사의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민간과 협조해서 향후에 올 코로나를 대비해야지 10년, 20년 뒤 지역의사제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의사들과 격을 지는 반대 입장에 서는 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의 5조를 보면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외과 의사 30년 했는데 좀 대전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그러나 저희는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K방역, K의료가 더 발전하게 시민들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부위원장님.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했고요. 집단 휴진에 대해서 의료법에 근거해서 3년 의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처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파업을 자제해달라, 집단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했을 때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이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 13만 의사들의 면허증을 모두 청와대 앞에서 불사르겠다. 뿐만 아니라 그 14일간의 의료기관 정지 동안 모든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함께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4일 진료 휴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저는 겁박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국민의 건강권 수요라고 하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버려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정말 의료 인력의 불균형,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는 감사와 신뢰를 보내줬던 국민들에게 그게 보답하는 길이고 그래야만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지금 국민의 신뢰가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원 대표님.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질적, 양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도시 지역에 밀집해서 한 건물에 병원 10개씩 있는 지역과 달리 차로 1시간을 달려도 여성의학과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런 개선 사항이라든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병행하면서 정부에서도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